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를 태운 특별 열차가 하얼빈에 도착했습니다. 이토가 러시아 장교단을 사열하고 환영 군중 쪽으로 발길을 옮기는 순간 안중근은 침착하게 걸어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분명 테러가 아닙니다. 안중근 의사는 민간인을 해치지 않았고 군인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안중근 의사는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재판관이 거사의 동기를 묻자 나는 대한의군 참모 중장이다. 이토는 대한의 독립 주권을 침탈한 원흉이며 동양 평화의 교란자이다. 따라서 대한의용군 장군의 자격으로 적을 처단한 것이지 개인의 자격으로 사살한 것이 아니라고 당당히 밝혔습니다. 이에 의병 조직에 대한 재판관의 질문에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내가 속한 의병 조직은 대한의군이다. 팔도 총지휘관은 강원도 태생의 김두성, 예하의 지휘관은 허위, 이가영, 민긍호, 홍범도, 이범윤, 이운찬, 신돌석 등이 있다. 대한의군 자체가 국가적, 정부적 차원의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고종 황제가 1907년 7월 이토에 의해 강제로 퇴위당할 때 나라가 위급 존망에 처했는데 두 손 쥐고 보고만 있는 것은 국민된 도리가 아니라는 조칙을 내렸다. 따라서 우리는 고종 황제의 이 같은 지시를 근거로 걸기했다. 내가 이토 저격을 마음먹은 시점도 바로 이때이다. 안중근 의사의 이 같은 진술을 근거로 안중근 의사보다는 안중근 장군이 맞는 표현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표준 국어사전에 나오는 의사는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쳐 일하려는 뜻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 장군 모두 맞는 호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내가 이토를 죽인 15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밝힙니다. 특히 지난 2014년에는 안중근 의사가 내가 이토를 죽인 15가지 이유를 당당히 밝힌 사실을 자세히 보도했던 1909년의 영자신문이 처음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영자신문 스트레이트 타임즈가 바로 그 신문인데요. 당시 기사를 보면 안중근 의사가 얼마나 세계 정세는 물론 경제 분야에서도 뛰어난 식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 의사가 이야기한 7번째 이유는 바로 일본 제1은행의 화폐를 조선에 강제로 사용하게 한 죄였습니다. 1909년부터 조선에서는 일본의 강압으로 일본 엔화와 1:1 교환이 가능한 조선엔이라는 별도 화폐가 발행됩니다. 화폐 발행은 권력이면서 동시에 꽤 수지가 맞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현행 5만원권 제조 비용을 500원이라고 본다면 나머지 49,500원의 경제적 효과는 화폐를 발행하는 주체가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액면 금액과 제조 원가 차이를 시뇨리지라고 부르는데 화폐 발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통해 일본은 조선의 물자를 손쉽게 약탈해갔습니다. 일본은 당시 화폐와 금이 연동되는 금본위제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조선에는 사실상 금과 교환되지 않는 불환 지폐였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식민지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금의 준비 없이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일본 은행권의 추가 발행 없이 너무나 손쉽게 조선으로부터 조달한 것입니다. 일본이 쉽게 돈을 번 만큼 조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갔고 이 모든 것을 꿰뚫어본 안중근 의사는 의거를 통해 일본의 만행을 세계에 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안중근 의사가 바라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일본의 금융산업을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로 일본인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한국 기업. 오늘은 한국이 어떻게 일본을 장악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올해 초 일본 정부는 기업이 월급을 줄 때 은행을 통한 이체뿐 아니라 스마트폰 결제 앱을 통해서도 급여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여 간편 결제도 급여 지급 수단으로 허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접촉식 결제 수단의 수요가 커졌고 다양한 간편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일본 정부의 정책 그 최대 수혜자는 한국 기업이 될 전망입니다. 일본의 카카오톡이라 할 수 있는 네이버의 라인이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는 80여 개의 간편결제 회사가 난립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네이버 라인의 일본 내 월간 사용자 수는 무려 8천만 명. 일본 메신저 시장에서 80% 점유율을 차지해 국민 메신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일본에서 라인시테라는 말은 한국에서 카톡 하자는 말처럼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 일본 직장인들이 네이버의 라인페이로 월급을 받는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실제 정부의 방침이 나온 날 일본 은행들은 겁에 질린 모습입니다. 일본인들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일본에선 신입사원 때 개설한 월급 통장을 그대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잘 바꾸지 않는 편인데 앞으로 네이버 라인페이를 통해 월급을 받게 되면 일본 은행들의 수익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직장인들이 라인페이로 월급을 받는다. 100년 전 일본 제1은행의 화폐를 조선에 강제로 사용하게 했는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머지않아 일본인들은 한국이 개발한 라인을 통하지 않고는 엔화를 사용하기조차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최근 라인은 메신저는 물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무기로 일본 최대의 포털인 야후재팬과 손잡고 일본 쇼핑몰 시장에 진출해 이제는 일본인들의 쇼핑까지 좌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라인과 야후재팬의 제휴는 올해 5월 기준 누적 사용자 1,500만 명을 돌파했고 유통액이 전년 대비 250% 늘어나는 등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라인 메신저를 온라인 인프라의 축으로 삼고 야후재팬의 가맹점 인프라를 더하는 방식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전략적 제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라인페이와 야후재팬의 페이페이를 연동시켰습니다. 페이페이는 소프트뱅크 그룹, 소프트뱅크, 야후 등 3사가 합작해 만든 결제 서비스로 일본 내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야후 쇼핑과 페이페이몰은 일본 온라인 쇼핑몰 최대 수준인 약 4억 개 상품을 취급하는 대형 쇼핑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라인페이와 페이페이가 연동됨으로써 야후 쇼핑이나 페이페이몰에 출점한 가맹점이 라인 선물하기 기능에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인과 야후재팬의 협업은 물류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야후재팬은 일본 최대 물류기업 소속인 야마토 운수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네이버가 한국에서 CJ 대한통운과의 협력으로 배송 서비스를 강화한 것처럼 일본에서도 같은 전략으로 쇼핑 시장 공략에 나선 것입니다. 야마토 운수가 구축해놓은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제 네이버는 라인을 통해 일본 시장에서 주문받기와 포장, 출하까지의 과정을 전담하고 해외 배송을 할 때도 선적과 선적 후 배송까지 대행하는 그야말로 물류 공룡이 됩니다. 지난해 기준 일본은 주요 선진국 시장 중에서 이커머스 침투율 11%, A급 물류센터 비중이 5%로 아시아 내 최저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현금을 선호하고 신용카드 결제도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시장 규모는 중국, 미국, 영국에 이어 4위에 이를 정도로 큽니다. 따라서 네이버는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을 필두로 온라인 판매자와 물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일본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하면 삼성이 만든 갤럭시 스마트폰에 삼성 로고도 지우고 나눠줄 정도로 한국 제품이 자신들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나라인데 대체 네이버 라인은 어떻게 일본의 메신저 시장을 장악하고 일본의 카카오톡이 된 것일까요? 일본에서 라인 이용자들의 대부분은 라인이 일본 기업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일본의 언론들도 라인이 일본 태생의 인터넷 서비스라고 보도하길 꺼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브라운, 코니, 초코, 셀리 등 라인의 인기 캐릭터들은 한국인 디자이너 강병목 씨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일본 사회나 국민들이 라인이 한국 태생이라는 것을 애써 외면하려는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회사인가 한국 회사인가 라인의 모호함이야말로 라인이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가 될 수 있었던 전략입니다. 네이버가 펼친 전략은 자회사인 라인의 진짜 뿌리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현지화 전략을 펼쳤습니다. 한국에서 카카오톡 등 새 모바일 메신저가 나올 때도 일본은 무주공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의 경영진은 일본이 지진으로 전화 연결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빈번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 온라인 기반 모바일 메신저의 필요성이 클 것이라 간파하고 한국적 기획력과 자본을 들여 일본의 인재들을 일본 현지에서 채용해 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전자제품과 일본 기업에 대한 일본 소비자들의 충성도는 남다르기로 유명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한국 기업들의 무덤이나 다름없을 만큼 한국 기업들이 고전했던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달랐습니다. 라인은 기존 한국 기업들이 생각해왔던 현지화에서 몇 걸음 더 나아간 전략입니다. 우리의 서비스로 우리가 진출한다가 아니라 일본인 인재들을 통해 그들이 쓰지 않고는 못 베길 것을 그들의 취향에 맞추어 만들어버린 것이죠. 일본의 금융을 장악한 네이버 라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곧 이어질 2편에서는 라인에 밀린 일본은행이 살아남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프로젝트마저 한국에게 완패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